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요즘 시중은행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주담대 금리가 내려간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곤 있으나 이건 미국 국채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 은행채 금리가 내려간 이유 때문에 나오는 금리 궤적이고요. 언제든지 다시 은행채 금리가 변동 요인이라는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 3%까지 떨어진 금리를 무작정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무턱대고 콜했다가는 그냥 가랑이 찢어질 수 있는 위험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여전히 5.5% 긴축적인 포지션은 그냥 망부석,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풍화는 될지언정 소멸이 되지 않는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확인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주담대 금리 인하에 전혀 환호할 것 없는, 어찌 보면 금리 혜택도 우량 고객에게만 해당이 되는 과로안의 얘기고, 당장 시장에 금융 여건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면 주담대 금리 궤적은 언제든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초단기적인 조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상생금융 일환으로 2조 원 정도를 자영업자들에게 푼다는데 이것도 금액 자체가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이가 큰 돈이죠. 작년 단기 순이익 18조 원 가운데 10%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라 이거 뭐 시중은행이 뿜빠이 해야 하는 돈, 각출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플 겁니다. 근데 당장 1인당 연간 150만 원 정도 캐시백 형태로 지원을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2조 원이 자영업자들까지 가는데 조각조각 아주 미세하게 자금이 쪼개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액수가 한 달에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목에 뭐가 넘어가다가 걸린 느낌이 들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고요. 차라리 캐시백 형태보다는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상생금융을 위해서 투입되는 2조 원의 자금도 여러모로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려가는 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부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건 뭐 금융 이벤트에 해당되는 얘기, 절대로 장기적인 스탠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집값 흔들린 거 보시면 뭐 자칫 매매 잘못했다가는 그냥 골로 갈 수 있는 대하락장이 진행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어떻게 해서든 돌려치고 매치고 두부두루치기로 만들어서 단기 하락장이라는 일시적 현상으로 치환시키려 하는데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이 대조정이 되는 폭락 포인트를 단기적으로 오판했다가는 그냥 상투 잡고 설거지 당할 수 있는 위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서두르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저축은행이 정기 예금금리 일제히 낮추고 있죠.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 시중은행은 자금 유치하려고 예금 특판 상품 날리는데 열을 올리는데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오히려 예금 이자를 낮춰. 이건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죠. 바로 적자 규모가 커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자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이자로 나가는 지출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고금리 정기예금을 저축은행에서도 찍어내듯이 팔았습니다. 근데 정작 돌아오는 건 손실이야. 순이익이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다는 건데 지난해 대비 66% 정도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둘러 창구 셔터 내리고 예금이자 낮추고 눈썹이 바람에 휘날리는 스탠스 트랜스포머에 들어간 겁니다. 빨리 지금 합체된 거 분리하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 뭐 바쁠 수밖에. 심지어 제2금융권은 부동산 PF 문제가 딱 걸려 있어서 문제죠. 당장 금융위기에 가까운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심각한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대부분 신용도에서 하향 조정을 받은 금융 관련 업체들은 브릿지론, 그러니까 부동산 PF로 넘어가기 전에 건설사에 대출을 내주는 고금리 상품인데 이게 금융사 입장에선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익스포저가 9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중 브릿지론 비중이 57%. 그러니까 사업 초기 단계 대출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냥 건설사 자체의 사업이
빠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금융사는 건전성에 빨간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저축은행을 위시해서 증권, 캐피털, 신탁 4개 업종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찔한 부분이 뭐냐면 대략 50% 정도의 브릿지론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집을 못 팔고 은행에 대출을 못 갚으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듯이 건설사도 브릿지론 대출 받았다가 아파텔, 오피스텔, 상가, 무작위로 땡겼던 자금들 지금 비아파트 부분은 뭐 팔이 낼리잖아. 그냥 완전히 접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업성이 악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멸망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빚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담보로 잡아놨던 토지의 경매나 공매가 점차 확대돼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죠. 아예 부동산 PF로 넘어가기도 전에 도산을 한다는 건데 규모가 133조 원, 정말 어마무시 무시무시 10년 사이에 100조가량의 증가를 한 거의 빚규모로는 치사량에 가깝죠. 이렇게 빚이 많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게 연체율, 건전성의 카운터펀치를 매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데 지금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는 판에 비아파트 부분에서 사업성을 일으켜 세우기가 감당이 불감당이라 당연히 연체율은 수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저축은행 계열이 불안하게 부동산 PF로 가기 전 단계인 브릿지론 비중이 높다라는 건 그냥 사업이 빠개지게 되면 빌려줬던 자금 한 푼도 못 건지죠. 담보로 잡아놓은 땅들 경공매로 돌려막기 하려 해도 이건 뭐 그냥 빵꾸난 액수를 메우기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렇게 지금 금융위기는 이미 진행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터지고 있고요.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얼마든지 집값 반전 상승이라는 얘기가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금융권에서 나오는 상생금융이나 주담대 단기적인 인하나 정작 브릿지론 사태가 터지고 있는 와중에서 이게 간에 기별이나 되는 소리가 되느냐고 밥 한 톨 삼키려다가 그냥 완전히 체하게 생겼어요. 지금 집값 하락세는 하락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못할 만큼의 폭락 양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건 바로 이런 내관들이 그냥 얽히고 설킨 채로 전혀 해체하지 못할 정도로 엮여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12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로 가는 오작교가 될 거라는 전망, 이제 뭐 그리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아무리 기준금리를 완화시킨다 해도 경제 자체의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은 거의 고금리 족쇄가 풀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겠고요. 당장 부동산 PF 문제가 눈을 벌겋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 내린다고 이 문제들이 눈 녹듯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린다 해도 정점의 고금리에서 한 단계씩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체감도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0% 금리 시대와는 영원히 이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은 터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뜩이나 주요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데 가계와 기업 할 것 없이 통합적으로다가 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동시에 이런 부채들을 점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동력, 경제 성장률은 한국이 올해 1.3% 그리고 내년은 2.2%로 거의 버섯 수준의 키만큼 밖에 못 자란다는 거죠. 아무리 영지, 표고버섯이라 해도 얘네들은 딱 스머프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저성장, 저공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국가 동력은 거의 생산성 부분에선 치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부채를 걷어내지 못하고 그냥 묻혀버릴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집값은 내년으로 넘어가면 12월 하락세에 더욱 탄력을 받아서 1월부터 폭락 양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겠습니다. 아무리 신생아 대출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빈자리를 메우는 구원투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도 워낙에 뭐 부동산 집값을 내리찍고 있는 하방 압력의 저기압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경기 침체의 골을 계속 파고 있는 세계 경제의 하락세 속에 한국 경제 역시 아둥바둥할 수밖에 없어서 경제력이라는 기초 체력을 상실한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탄력성을 회복할 마지막 힘마저도 잃을 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거의 소멸각으로 가고 있는 인구 변화의 중심에는 2040년 인구 중심 축은 80대로 이동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불과 15년 후면 완전히 인구 판도가 달라져 있어요. 결국 자산 계층이 얇아진다는 건데 누가 집을 살 거며 누가 집에 거주할 거며 누가 집을 팔 거며 등등등 결국 집값은 홀쭉해진 인구 구성 비율
변동표처럼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뒤집어 엎을 만한 금리 조정이 하향세로 바뀔 수 있다면 이렇게 인구 변화가 와도 집값은 끄떡없이 버틴다는 이 이상한 개변까지도 나오고 있죠. 아니 누가 어떤 나라에서 자신감 있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배팅을 할 수 있는 저금리 정책을 쏟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고금리 상황에서 유턴해서 저금리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몽땅 잃어버렸는데 아마 거의 반백년이 지나도 저금리 시대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 높죠. 그러니 당장 15년 후의 집값은 꼬로박을 수밖에 없는 낡은 자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아마 2023년과 2024년은 한국 부동산 지형도가 완전히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개조가 될 수 있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다리면서 팍콩각 지켜보시면서 역대급 부동산 판도의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집값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있는 곳 서울 수도권에서는 바로 경기권 아파트들이죠.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뭐 이건 거의 폭락급 30% 이상을 돌파한 지 오래고요. 이제 부천시까지 편입,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수원시 대체로 한번 거래가 되면 가격이 소나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대략 3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차 하락 시기에 집값이 폭격을 맞았을 당시 가장 시퍼렇게 멍자국이 남았던 곳들이고요. 이렇게 한 번에 3억 가까이 조정장을 거치게 되면 이후 거래가들은 그냥 추풍낙엽입니다. 경기권 아파트들은 대체로 젊은 층에서 갭투로 건너간 곳들이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데는 거의 빛의 속도죠.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는 서울 아파트들 집주인 스탠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적어도 가격이 누더기만 안 되면 된다. 최소한 마이너스는 면해보자는 심정으로 그동안 올랐던 가격 다 토해놓고 서둘러 뛰어나오려는 경향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 12월 넷째 주 경기권 아파트에선 아마도 거의 기록적인 낙폭을 보이는 실거래들이 드문드문 전혀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그나마 나오는 거래에선 정말 서프라이즈 놀라운 하락률을 보이는 곳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 보세요. 지방이니까 거래가 더 없죠. 그래서 여기는 한 달 단위로 끊어봐야 되는데 낙폭이 장난이 아니야. 정말 집주인들 실신하겠다, 실신하겠어. 40% 이상이 빠지는 곳 나오고 있고요. 해운대 신축 아파트들이 짱짱한 시세를 드러냈던 곳인데 7억 가까이 빠지는 곳도 나오고 있고요. 연제구 여기도 아파트값 상당히 강세였던 곳이죠. 6억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버텨주지 못하면 그냥 지방은 폭망이죠. 워낙 부산 쪽 아파트 시세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권까지도 강하게 영향을 주는 면이 있어서 여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거의 모든 지방 아파트들은 전멸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권 아파트들의 약세장, 서울과 동반해서 출렁거리는 특징을 이번 2차 하락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반 하락세는 과연 지하 몇 층까지 뚫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낼 정도로 극도로 집값 하락 추세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회복되지 못할 건 단기적인 금리 인하 혹은 대출 완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 풀려도 워낙 고질적인 부동산 자금 부분에서 렉이 걸린 곳이 많아서 부동산 PF와 물린 은행들 줄줄이 내년 상반기 자금 경색이 생기거나 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대외 문제로 흔들리는 집값 차원이 아니라 셀프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 그냥 스스로가 묶어놓은 결박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올 수 있는 분명한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분위기가 쎄한 게 인터넷 은행들이 뭔가 냄새를 맡은 건지 몰라도 올해부터 공격적으로 주담대 파일을 엄청나게 늘렸었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등등 여신잔액이 12조 8천억을 돌파를 했죠. 13% 정도 증가를 한 건데 얘네들 신용대출로만 먹고 살았는데 저리로 주담대를 공략해보자는 방향선회를 하면서 엄청난 주담대 파일을 키웠었는데요.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용대출은 연체 발생률이 높아. 그러니까 원금 회수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실률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 주담대는 원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 그러니까 주택을 안정적으로 미리 캐치해서 잡아놓기 때문에 은행으로선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인터넷 은행이 수익률을 고려해서 올해 주담대를 늘린 것도 있지만 만약을 대비 지금 금융권에선 부동산 PF 이미 진행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에 온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에선 인터넷 은행 주담대 파이 증가는 상당 부분 부실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 확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K뱅크, 카카오뱅크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번 2차 하락장은 집값이 물려도 제대로 물렸다. 이참에 최소 2015년 집값이 폭등을 했던 분기점 이전으로 돌아가는 리셋 버튼이 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복합적인 요소가 물려서
집값이 나락가는 바람에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주 희한한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아마 단군 이래 이런 부동산 역사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격변의 가격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대급 금융위기가 터지고 있죠. 이게 물밑에서 진행이 돼서 그렇지 이건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관들이 덕지덕지 따개비처럼 부동산 집값에 매달려 있는지 이거 그냥 한 방에 꽝 하고 터질 수 있는 역대급 위기는 서서히 위기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태의 심각함은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집값 반등과 상승은 연말을 지나 내년 상반기 아마 그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락장이 펼쳐지게 될 거고요. 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여러 비책들도 그냥 그 거친 물살에 쓸려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부동산 지형의 대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